네, 안녕하세요. 김영호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이네요. 오늘은 지난 그 11월 12일 날 그 대한민국 ROTC 중앙에 어, 그 세미나실에서 있었던 그 연모 포럼, 즉 연세대학교 ROTC 동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모 포럼의 11월 그 행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1월 12일 날 11시 반부터 이제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그 포럼이 진행이 됐는데, 주제는 남북한 분단 80년의 해고와 통일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로는 저는 그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께서, 맡아주셨고요. 대체적으로 한, 100여 명 가까운 그런 동문들이 좀 모여갖고서, 이 포럼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듣고 또 질문하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갖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지금 자리를 마련한 건데, 글쎄 이 자료로 그 양병기 교수께서 이제 그날 사용하신 PPT 자료를 저도 그대로 좀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보시더라도 저작권 이런 데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시트가 18장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서 한번 연무 프로그램 11월 이제 주제였던 남북한 분단 80년의 해고와 통일의 전망, 즉 우리나라 통일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무 프로그램 11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시는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장소는 대한민국 ROTC 중앙의 5층 세미나실이고요. 주제는 남북한 분단 80년의 회고와 통일의 전망. 강사로서는 전 한국정치학회장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참석은 연세대학교 ROTC 동문 어, 상당히 많은 이제 동문들이 호응을 해주셨고요. 어, 특별 게스트 네. 좀 특별한 손님으로 관동대 16기 심상철 동기가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일단 11월 달에 그 포럼에서 제가 그 회원님들한테 드렸던 인사말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연우포럼 회장 16기 김영노입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하듯이 오늘이 11월 포럼으로서 2024년 갑진년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분단 80년의 해고와 통일의 전망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반 후면은 2025년이 되는 해인데 2025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8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입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통일된 지 이미 35년이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통일된 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렇듯 독일과 베트남이라는 두 나라의 통일에 대한 경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내리에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고 학교 다닐 때는 예성강 푸른 노래라는 노래를 부르며 통일을 여번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김정은은 같은 민족이 아닌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정복주사파의 황태자로 불리는 김종석은 그에 화답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과 환경이 그만큼 변했고 세상의 정세 또한 세계의 정세 또한 지난 시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통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한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등등 우리 앞에 주어지는 질문과 과제는 다양하고 복잡할 것입니다. 이에 연목포럼은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제 고향에 있는 청주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양병기 교수님을 모시고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명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와 양병기 교수님과의 연을 말씀드리자면 교수님은 모교 정액과 70학번으로 모교의 대표적인 이념 서클이었던 한국문제연구회의 회원이었고 저는 74년도에 입학한 그 서클의 후배였기에 저희들이 변경하며 따랐던 훌륭한 선배입니다. 당신은 유신 시대로 매우 암울하게 느껴지던 시대였고 당신의 조국 한국을 알자라는 고를 제시했던 한년에는 제가 입학하던 1974년도에는 동고태라는 이름으로 성악관 지하에서 활동했지만 1975년에 긴급조치 구호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되는 비운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제연구회사나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사장님으로서 6기 김용래 총장님께서 연세대학교 학생운동의 맥을 지키며 후배들을 이끌어주시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과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찬희 사무총장이 양병기 교수님을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모두 귀한 강의를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인사말을 했고요. 이어서 국민의례, 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그다음에 순국 선열 및 먼저 가신 아웃시원에 대한 묵념, 그 순서였죠. 저희들은 애국가 제창을 1절부터 4절까지 꼭 부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애국가를 1절만 부른다면은 제1절이 아니고 제4절을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양병기 교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PPT 파일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남북한 분단이 80년 그리고 회고와 통일의 전망이다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나라들이 발전을 해왔는지, 정치 체제가 발전해왔는지, 경제 체제가 발전해왔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이 화두를 좀 던지었습니다. 크게 봐서 자주적 평화 공존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 이렇게 세 가지의 화두를 던졌죠. 예. 오른쪽 그림에 보면 프랑스 혁명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어, 뒤이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정치적 민주화를 놓고 봤을 때는 영국의 청군교도 혁명, 그다음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프로이센. 프로이센은 이제 독일이죠. 독일이 저 프로이센 공화국이 어, 뭐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와 그 공국들을 합쳐갖고서 독일이 통일을 하죠. 이게 1871년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 있었던 그 동서독의 통일은 독일의 재통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통일을 두 번 이제 일으켰던 거죠. 뭐 우리도 뭐 삼국 통일 내지는 또 뭐 남북 통일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정치적 민주화를 봤을 때 영국의 청교도 혁명은 1642년에서 1660년 사이에 이제 일어났죠. 찰스 1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뭐 사실 왕실 하면은 뭐 황실이든 왕실이든 놀고 먹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 제도를 만들어 갖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면 돈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면 다 세금에 의해서 충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과다하게 매겨지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그게 과다하다면. 조세라는 것도 적당해야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걸 뺏어가려고 하다 보면 조세 저항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지휘한 그 이제 청교도 혁명이 시민군의 승리로 이제 일어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미국의 독립혁명도 마찬가지예요. 1773년, 1783년, 10년간에 있었던 일인데, 보스턴 티파티 이제 사건이 이제 있죠. 뭐, 영국에서 이제 차를 갖다 자꾸 이제 안기니까, 이제 청년들이 화가 나서 그 차를 싣고 있는 배를 갖다가 이제 습격해서 배를 침몰시켜버리죠,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고, 워싱턴 장군이 지휘를 하면서 시민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게 미국의 독립혁명인데, 저로 인해서 워싱턴 장군이 바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죠. 뭐, 그 다음에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뭐, 토마스 제퍼슨, 이런 그, 소위 그 미국 그 본국의 아버지들, 그들이 다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이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1789년, 1799년. 네, 이게 혁명하면 대체적으로 10년 이상씩 걸리는 게 맞죠.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는 5.16 군사혁명을 딱 떠올리면서 하루 만에 끝나는 게 혁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씩 막 걸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루이 16세와 너무 유명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죠. 로베스피에르. 공작인가요? 핵작인가요? 하여튼 저 시대도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불안정하고 부패되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저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혁명, 소위 그 개인의 자유가 존중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민의식이 싹 트는 시점을 근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점이 이제 근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거, 봐야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18세기가 되겠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지만 현재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경제적인 혁명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18세기 말역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갖고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을 하죠. 예. 그것도 단순한 그 이론이었잖아요. 그 물주전자의 물이 그불 위에서 끓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이게 물주전자 뚜껑이 들썩할 정도로 힘이 나면서 그 수증기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거기서 착상을 해갖고 물을 끓여서 나오는 그 수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 터빈을 만들죠. 이제 동력을 얻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조지 스티븐슨이 그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전기기관차를 만든. 그러니까 전기기관차를 만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기관차 만드는 일도 대단하지만은 그 기관차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철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제철 산업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엄청난 부품이 조립이 돼갖고서, 어, 기관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기계공학이 발달이 되고, 같은 그런 학문과 산업이 어우러지면서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양털이나 깎아가면서 이제 돈을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이, 저건 그 전기기관의 발명을 해서 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거 이제 도시로 몰려들면서, 어, 취업을 하고, 그러면서, 공장 내부에서 이제, 그 생산량이 엄청 증가하잖아요. 간의 소금으로 집에서 뭘 만들다 오는 것보다는 공장에 사람들이 모여갖고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다량의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짧은 기간에. 그게 이제 획기적인 산업혁명의 이제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 근데 그러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프랑스에도 이어지죠. 프랑스는 1830년대, 영국보다 조금 늦습니다. 프로이센, 독일 쪽도 이제 조금 늦으면서 이제 19세기 말역까지 가면서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선 거죠. 자,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양털을 깎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동북아 같은 경우는 뭐 벼농사를 짓는 거죠. 세계사적으로 그런 농업사회에서 어, 이 터빈을 이용한 전기기관, 그런 것들을 작동시켜서 얻어내는 공업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경제적 변혁의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주적 평화 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평화 공존이죠. 뭔가 평화로워야 다른 것도 다 제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워낙 싸우고 뭐 전쟁이 나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진행되는데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812년 비인 체제 수립 이후에 1차 대전을 전후한 제국주의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서양 국제관계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전후 세계는 완전 제국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뭔가 그 힘을 가진 막강한 국가가 여러 국가를 갖다 제압을 해갖고 그들을 부려가면서 여기저기서 큰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그런 제국시대. 그런 제국시대가 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이제 지구상에 이제 존재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국제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야, 이게 이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뭐 1차 세계대전도 그 동맹국들이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나라, 이 국가가 어떤 자주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서로 그 국가 간에 평화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식이 싹 튼 거죠. 이게 여기에 세 번째 역사적 과제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산업화, 그다음에 정치 민주화,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역사적 과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주 평화 공존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해방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죠. 뭐, 저 대열 속에 이제 끼어 있었던 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건국을 하게 되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변모가 됐던 거예요. 음, 정말 그 시대에는 많은 그 국가들이 이제 새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압제에 묶여있던 그런 국가들이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싹 트는 것이 자주적 평화 공존이라는 의식이 싹 트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도 국가인데 국가 대 국가로 상대를 하자. 그다음에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왜냐하면 국제연맹이라는 것도 탄생이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연합이 탄생돼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나토, 그다음에 뭐 아시아에도 뭐 여러 가지 이 기구들이 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주적 평화 공존의 이제 국제 질서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정립이 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1989년에 냉전이 이제 종식이 되죠. 부시하고 고르바초프 간의 냉전이 종식이 되고, 저러면서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소련이 이제 붕괴를 하죠. 그리고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봤을 때 남북한 분단 체제 80년, 80년이 이제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주도하에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런 그 이제 전제를 깔아놓은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북한이 이야기하듯이 뭐 이렇게 무력에 의한 그런 통일을 거꾸로 당하게 된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분단 80년 기간 중 남북한 두 체제 역시 자주와 민주화 산업화라는 그 역사적 과제에 봉착하여 그걸 지향하고 또 수행을 해왔다. 자, 앞에서 저 자주, 민주, 산업이라는 세 가지 그 변화를 봤는데, 한반도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뭐라고 이제 국가라고 아니, 북한은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우리 헌법상. 네. 어찌됐든 그 두 체제가 나름대로 자주화 민주화 상업화를 진행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저 작업을 해왔고 남한은 남한대로 이 작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80년이 지나서 보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또 일방적인 그런 승리로 이제 귀결이 됐다라는 얘기죠. 뭐 좀 더 자세하게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개방 체제를 추구해왔어요. 이것은 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개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국가 사회가 통일을 주도해야 된다. 그런 역사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남북한이 이제 이렇게 80년 동안 이제 어, 분단이 되어 왔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자주적 평화공론 체제를 우리가 쭉 지향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냉전 체제로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1991년 이후에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 공산국가가 다 해체돼 버리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민주 체제를 갖다 채택해서 유지해온 미국과 서방 진영이 승리를 했다라고 종결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주적 평화 공론이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북한은 소련하고 동유럽이 붕괴가 됐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자주적 평화 공존 체제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북한은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단적인 나라죠. 나라라기보다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고립이 되고 폐쇄가 되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탈피를 해갖고 이 국제사회 무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어, 지금 해왔죠 지금까지.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정치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민주화돼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이 민주하는 것은 지금 386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그 민주라는 개념하고는 달리 봅니다. 어, 그들이 말하는 민주는 완전히 방종스러운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체제예요. 방종스러운 체제. 이게 무슨 막시즘 같은 것들이 도입이 돼갖고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뭔가 아이러니하게 다시 공산주의 체제로 가자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움직이고 그렇게 운동을 해온 애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주적 정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쭉 긴 시간을 보내오면서 쟁취한 어떤 민주적인 요소, 그야말로 민주주의 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민주화 정치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일당 독재 체제를 고수해왔죠. 오죽하면 3대 세습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김일성 가문의 세습 체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가끔 요새 몇 살 되지도 않은 그 김주애라는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글쎄요, 그걸 이제 4대 세습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이제 볼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민주화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켰죠. 뭐 싫으나 좋으나 저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뒷 배경에는 역시 그 초력을 깔아준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그것을 현실화시킨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운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봐서는 일단 이제 그 GDP 비교를 해봤을 때 GDP 퍼 캐피타죠. 1인당 그 GDP, GNP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유사한 개념이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을 추월할 수 없을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격차가 초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면은 뭐 몇 년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북한의 56배 한국이 지금 더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퍼캐피타 1인당 봤을 때도 북한의 27배가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4년 6월 5일 발표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득 수준을 보면 국내 1인당 GDP가 약 36,194달러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 4만 5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성과는 대단한 거고 북한은 훨씬 능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이제 GNI, GDP 이게 더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세계 6위권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산업화가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력이 세계 6위고 군사력이 세계 5위고 경제력 규모에서는 세계 10위라는 국제사회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뭐 BTS라든가 뭐 싸이
어, 최근에 보면은, 아파트라는, 로제가 부른 아파트라는 노래가 또 이제 전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자, 추 이상의 부분들에서 다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실로 대한민국 5천 년 역사 속에서 최초 유일의 북항병을 지금 시연하고 있다. 네. 지금 같이 우리의 그 반말년 역사,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1만 년 역사에서 지금 같이 그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 예술적인 그런 그 역량을 갖다가 바깥에 보여준 때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참 크게 걱정입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그 계획 경제를 추진했죠. 그리고 설사 자본이 있다 손치더라도 중국과 같이 1인 그 독재 그 체제이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독점 자본가가 바로 당이죠, 당.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뭐 민주화된 그다음에 어, 이 어떤 그 산업화된 그런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든 그 중국이든. 자, 어찌됐든, 우리,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북한은 그러한 체제를 고집함으로 인해서 경제력이 침체가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죠. 그러나 이제 그 경쟁을 갖다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이제 그, 어, 양 교수님은 196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1948년부터 시작된 거라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어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한 그때부터 이제 격차는 이게, 뭔가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이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나가죠. 4차까지 나가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서거를 했죠. 그다음에 그러는 반면에 북한은 군사 4대 노선을 추구했어요. 우리 어려서 많이 배웠죠. 전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보존, 전군이 간다. 그다음에 전군이 현대화. 이렇게 네 개 군사 노선을 갖다 쭉 이제 지탱을 해오면서 무력 통일을 계속 주장을 해온 겁니다. 자, 잠깐 이 도표를 한번 볼까요? 1975년, 4년 남북한의 경제력이 뒤집힌 게 1974년 아니죠. 76년에 이제 75년에 뒤집혔네요. 아, 예, 76년에 뒤집혔습니다. 76년에 775달러 북한이,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797달러로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통일 기지를 강화한다라는 측면인데 뭔가 이 대한민국이 더 공고화되고 튼튼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는 더 증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능력이 크면 클수록 북한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어려움이 덜 할 거다라는 얘기죠. 어, 그러면서 자주의식을 감양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주적인 이제 어떤 복지 혜택 그런 거로 인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뚜렷한 자부심 같은 걸 가졌던 거예요. 자신감을 가졌었던 거고. 자, 그래서 최근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이제 열세에 있으면 잔인한 거죠, 김정은이. 그래서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보면은 마지막 줄에 그 말 있잖아요. 북한 주도의 영토 안정통일을 주장한다. 이 영토 안정이 국토 안정이라는 얘기예요. 국토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무력으로 완전 정복하겠다는 뜻의 그 약자예요. 북한은 아직도 저 상태에 머물러서 그걸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미 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 경제 체제가 우월하다라는 것은 다 이제 다 알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1978년에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했죠. 그리고 30년 만에 2010년에 미국 다음으로 경제력을 갖는 그런 커다란 나라로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자본을 전부 공산당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음, 진정한 시장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죠. 자, 그다음에 뭔가 북한과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북한이 이 민주화가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런 민주화에서 체제가 전환이 된다라면은 독일식으로 흡수 통일, 협의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게 양병기 교수의 관점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대량살상 무기라든가 그다음에 핵무기 이걸 이제 없애야 되죠. 그걸 없애기 위한 어떤 국제 공조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글쎄요, 뭐 비핵화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CVID, FID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CVID complete. 그다음에 V는 verifiable. 그다음에 I는 irreversible. 그러니까 불가역적이 되돌릴 수 없는 거다. 그다음에 dismantlement 해갖고 이제
핵폐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실현시키려고 온 그 국제사회가 전부 북한을 주시하면서 이제 그들이 변화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북한은 뭐 지금까지도 우린 그런 거에 관심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지만 일단은 늦가기 통일이죠. 뭐 35년, 50년 독일, 베트남이 이렇게 통일이 돼 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는 80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가기 통일이라는 것이 뭐 사실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안 되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통일이 된다라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를 하고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어, 그 일제 36년하고 그다음 분단 체제 게임은 합치면은 116년이 되더라고요. 음, 그렇게 이제 어, 오랜 긴 분단 체제 속에서 뭔가 그 분실된 것을 우리가 손실된 걸 우리가 만회를 해야 되고 어찌됐든 우리가 좀 선도해서 음, 그 통일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 국제 질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제 공정관계 그런 것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 내부에서 뭐 자스민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듯이 북한 내부에서 그 뭔가 변화가 일어나갖고 북한 체제가 스스로 허물어지면서 대한민국 체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흡수 통일되는 이제 이런 방식을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얘기는 바로 그 분단 체계, 음, 그 분단 체계를 허무는데 북한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북한 스스로 뭔가 지금 그 탈북민들이 넘어오고 하듯이 북한 그 국민 스스로가 그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북한 동무들이 아니면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뭔가 깨우쳐 갖고서 이 체제를 갖다 허물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면은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근데 빠른 방법은 북한 내부에서 와해가 돼갖고 뭔가 흡수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러한 그 사항들을 상당히 아주 힘있게 강조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시안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유럽에도 보면 그 유럽 연합이 있죠 EU. 그렇듯이 아시아에서도 그런 그 연합 체제가 성립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작업을 그 지금 미래를 위해서 정치학자로서 해야 될 일을 본인께서 당신께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강의의 마지막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게 한 80분 정도 이렇게 진행된 그런 포럼이었었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똑같은 슈트를 놓고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확인하고 들여다보고서 또 바로 까먹고 하는 그런 망각을 하기 쉬운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양병기 교수님께서 정말 하셨던 얘기, 그다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대로 제가 잘 전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일단은 최대한 충실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나서 강의장 내부 풍경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인사말을 하고 있고, 그 강의실이 꽉 찼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 강의하는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음, 네. 이게 중앙회 앞에서 이제 강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반포천 그 뚝방길이 이렇게 나무로 울창하지만 거기서 떨어진 낙엽 이걸 쭉 밟고 가는 어, 여인이죠, 여인. 할머니 여인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나마 조금 아름다운 풍경에 머리를 좀 식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11월 그 포럼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됐었죠. 네. 그다음에 이러한 그 포럼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어, 사실은 제가 2024년도에 그 연목프로 회장을 맡고서 매달 물론 이제 혹서기에는 방학을 했지만은 매달 그 전문 강사분을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 심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폭넓은 그런 그 지식을 전수받는 그런 과정을 포럼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왔습니다. 어, 11월, 12월은 이제 그 연세대학교 107 하루트시 동문회의 그 정기총회와 송년 모임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영어 포럼을 생략이 되고 1월 달은 또 혹석이기 때문에 한 달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새로운 그 17기 정성건 회장이 이제 연무 포럼을 이렇게 짊어지고 나갈 그런
상황인데 2월 달에 이 취임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1년의 어떤 내년 1년의 어떤 그 포럼의 방향이라 할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초대 특강, 그 유명한 그 명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자인 양병기 교수의 강의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그 시간에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양 교수님께서 쓰셨던 그 PPT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11월 포럼 분단 80년과 통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